돈과 은행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려드리러 온 차현진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은 돈이죠. 금융에서 다루는 돈의 정치와 가치, 은행의 본질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돈의 가치가 미래에 어떤 형태로 성장과 변화를 거듭할 것인지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돈에 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상품화폐와 법정화폐라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다. 법정화폐가 나오기 전에 상품화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쌀이나 삼배 같은 것을 돈으로 썼습니다. 서양에서도 금화와 은화와 함께 후추나 소금을 돈으로 썼습니다. 그 흔적이 언어에 남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은행가를 페퍼만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옛날 그 사람들이 후추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셀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고대 로마 시대 군인들에게 월급을 소금, 솔트로 줬기 때문입니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돈은 상거래의 산물로 봅니다. 하지만 역사학파라고 불리는 일부 경제학자와 인류학자들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상거래는 사유재산 등장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지만 돈은 사유재산이 없었던 원시 공동체 사회부터 존재했으니까 상거래와 무관하다고 봅니다. 축의금을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축의금은 당연히 봉투에 소중하게 담아서 전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돈은 상거래가 아니라 마음의 상징입니다. 다른 예로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지역을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섬들이 몰려 있는데 그곳 주민들은 농번기나 어한기에 서로 이웃 섬들을 방문해서 노동력을 서로 제공해주고 추수를 도와주거나 금을 짜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도움을 받은 곳은 음왈리라고 불리는 조개팔찌나 술라바라고 불리는 자개 목걸이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받은 그것을 갖고 생필품을 거래하거나 무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도왔다는 기념품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전하거나 추억을 남기는 물건에서 돈이 등장했다는 것이 역사학파 그리고 인류학자들의 생각입니다. 화폐의 존재 이유가 상거래일까요? 기억일까요? 미국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총재까지 지낸 코찰라커타라는 경제학자가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아서 그걸 쪼개가지고 이것저것 물건도 사서 쓰고 생활하고 집값도 내고 남은 것을 저축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월급으로 받은 화폐란 자기가 생산에 기여한 사실을 남기기 위한 기록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도 돈 이퀄 집단의 기억, 그러니까 money is memory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돈을 쓰는 집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국가라는 엄격한 틀 속에서 하나가 강제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동창회나 동아리, 심지어 메타버스 참가자 같은 임의의 집단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편리하게 돈을 만들어서 쓸 수 있을까요? 여기서 화폐와 국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최초의 서양 돈은 기원전 7세기경 소아시아 지방, 구체적으로는 지금 터키 서쪽의 리디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지역은 곡물, 과일, 견과류가 아주 풍부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주 분주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언어와 종교가 다른 민족들이 장사를 하려면 서로 믿을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롬이라고 하는 물건이 등장했습니다. 일렉트롬은 금과 은이 섞인 합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아주 정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크기가 굉장히 균일합니다. 앞면에는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네모가 적혀 있었는데 네모 하나하나가 무게를 상징했습니다. 그 지역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일렉트럼의 편리성을 보고 돌아가서 똑같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큰 은광이 있었는데 그 은광에서 캐낸 것으로 은화를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다시 그 은화를 본 뒤에 똑같은 시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북아프리카와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금을 캐와서 그것으로 금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화는 은화의 동생이었던 셈입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귀했습니다. 은은 반드시 가공해야 하는 반면에 금은 강가의 모래 속에서도 쉽게 채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일렉트럼이 서양권의 기원인데요. 그것은 국가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화폐의 크기, 품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게를 재고 이로 깨물거나 시금석에 갈아서 불순물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양의 돈을 보면 디자인과 제작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도전이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크기가 제각각이고요. 심지어 거기에는 액면 가치도 없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해동통보나 상평통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만들어서 위조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무게를 재고 이로 깨물거나 시금석에 갈지 않았습니다. 왜 동양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화폐는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유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디자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동양의 주화들을 보면요, 원 모양의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바로 천원지방이라는 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는 동그랗고 그 안에서 인간이 사는 세상은 네모나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왕이 그 사이에 1전, 5전, 10전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 가치를 의심하거나 도전을 하면 극형에 처해지고 위조하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서양에서는 화폐를 시장의 산물이고 물물 교환의 편의를 위해 민간이 발명해낸 발명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동양에서는 화폐는 국가의 산물이고 국가가 그리고 왕이 마음대로 액면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이 곧 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 다른 생각을 각각 금속주의와 명목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맞을까요? 화폐가 등장한 이후 2000년 동안 금속주의와 명목주의가 계속 대립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 대공황의 즈음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드디어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화폐에 관한 철학이나 원칙을 금속주의와 명목주의 또는 본위주의와 불태환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느 쪽을 따르던 200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화폐의 기능입니다. 화폐는 지급수단, 가치저장수단, 그리고 가치표시수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음이나 수표, 신용카드 등도 지급수단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치저장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도 얼마든지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급수단과 가치저장수단은 화폐를 대체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질적 형태의 돈을 잘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갑에는 조사해 본 결과 평균 5만 3천 원 정도를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경제 규모와 소득은 훨씬 늘었는데 현찰 소지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치 표시 기능은 좀 다릅니다. 다른 말로 계산 단위 기능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각국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거둘 때 자국의 계산 단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폐의 궁극적인 존립 기반은 국가의 조세권이고 그것은 화폐의 가치 표시 기능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 중 하나가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부인은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자본주의와 차별화하려고 불태원 화폐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케인즈는 처음에 그 불태원 화폐 제도가 황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러시아를 방문한 뒤에 생각을 고쳤습니다. 화폐의 존립 기반은 국가의 조세권에 있으니까 내재 가치가 없는 법정 화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때 과감하게 고정환율 제도인 국제 근본위 제도를 파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힘입어서 지금 모든 서방 세계가 불태환 화폐 제도 또는 법정 화폐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인즈의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물질로서의 화폐와 제도로서의 화폐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폐나 동전은 물질로서의 화폐입니다. 그것은 분명 사유제입니다. 하지만 계산 단위로서의 화폐는 사유제가 아닌 공공재이고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 지갑 속에 있는 내 돈이 완전한 나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재라는 사실이 조금 의심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찢어지거나 헐었다면 그 가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니지요. 은행에 가면 새 돈 또는 깨끗한 돈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집 앞 도로가 패였을 때 정부가 예산으로 도로를 수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지갑 안에 내 돈이 100% 사유제라면 그 돈이 찢어졌을 때 내 돈으로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차가 찌그러졌을 때 내 돈으로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화폐에는 공동체의 메아리가 울린다. 화폐는 사유제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의 속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지갑 속의 돈에는 국가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결혼 생활은 지극히 사생활이지만 국가의 보호 기능이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신뢰도가 흔들리면 화폐 제도도 흔들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 gone. All this time without you feels wrong. But when